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화요일 밝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시작에 앞서서 저희 채널 자체가 구독자 5만 명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채널 성장 속도가 좀 가파르다 보니까 정말 감개무량하고 감사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좋은 채널 정보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꾸준히 성실하게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구독자님이시자 에이플 회원님이신 79세 어머님이 계시거든요. 거제도에 사시는데 이렇게 또 붓글씨를 쓰시는 분이세요. 원래는 한자를 메인으로 쓰시다가 이거를 저에게 선물해주고 싶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한자 한자 정성을 들이셔가지고 저한테 집으로 또 배송까지 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거제도에 거주하시는 79세 어머님, 아마 제 구독자님 중에 가장 연장자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방송 자체를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보시고요, 저희 큰아빠, 사촌 누나, 저희 가족들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임 레버리지라는 채널을 운영함에 있어서 물론 제 실력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정성과 신뢰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또 XRP를 아드님에게 이렇게 주고 싶다라고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저한테 여쭤봐 주셨는데 꾸준하게 공부하고 가치 투자하시면서 노후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8.15 머니톡이죠. 구독자 규모가 굉장히 큰 채널에 가서 이렇게 또 리플에 대해서 가치를 전파하는 인터뷰 또한 하고 왔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요. 혹시라도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초심을 다시 잡아야겠죠. 저희 인생 3대 원칙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금일도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 어제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연출이 됐어요. 그쵸?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비상 계엄령 사태가 또 있었고요. 그쵸? 10만 달러 넘어서 이제 슬슬 출발하는가 싶더니만 갑자기 XRP도 7%, 8%, 10%에 육박하는 그런 알트코인들 꽤 큰 조정이 연출됐단 말이죠. 어떠세요 여러분들? 걱정되시나요? 갑자기 경기 침체 올 것 같으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기관의 자금으로 끌어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코인 시장 자체는 월가의 탐욕에 배팅하는 글로벌 기득권들과 싸우는 시장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관들이 끌어올렸는데 그들이 시장을 붕괴시킬까요? 전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듯이 그들은 아직 개인들을 들어오는 유인책, 미디어를 동반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이 온다? 매집 기회로 DCA라고 하는 분할 매수 기회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 그대로 좀 전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 더 나가서 최근에 그 트럼프 행정부를 필두로 한 백악관 안에 AI와 블록체인에 대한 사업을 권장하는 이 크립토 차르가 만들어졌었죠. 지명자 이 데이비드 sak스, 제로엑스의 고문 출신이었고 페이팔의 마피아 출신으로서 어제 영상에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파운더스 펀드를 통해 리플의 초기부터 투자했었고 또 펜타라 캐피탈의 자금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크립토 차르, 데이비드 sak스가 이렇게 말하네요. 지금까지 이 암호화폐 규제가 너무나 안 좋았다 보니까 이렇게 피해를 입은 사례가 너무나 많았어. 이 초크포인트 2.0이 너무나 강력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제 슬슬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가져올 거야. 조금 더 고무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같은 리플의 가치 투자자들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 이 데이비드 sak스, 크립토 차르에 선정된 이가 과거서부터 리플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다라는 거. 사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는 페이팔의 COO, 최고 운영 책임자였고 페이팔의 P30를 필두로 한 파운더스 펀드를 통해 리플의 초기 투자를 단행했기 때문에 가치의 인터넷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인물이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사에서 찍어내고 있는 RLUSD죠. 우리가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하나의 지표인데 이 기사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카운트다운이 들어갔다. 조금은 긍정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몇몇 기사를 좀 더 찾아보게 되면 올해 안에 나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다. 불확실성하다라는 그런 스탠스의 기사도 나오고 있거든요. 시기는 그들이 정하는 것이겠지만 이 RLUSD의 출시를 뉴욕의 금융서비스 감독청에서 승인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리플사에 대한 법적 공방이 좀 클리어하게 끝나줘야지만 RLUSD가 나오는 게
조금 더 매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들의 시간 끌기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요. 정해진 미래라고 생각하고요. XRP 레저와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발행된다라는 거, 리플의 수요와 공급 사이클에서 수요가 더욱더 세질 수밖에 없게끔 뒤에는 문페이, 업홀드, 비트스탬프, 코인메나 등등 많은 기관의 유동성 창구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일환으로 미국의 최대 거래소죠. 코인베이스에 들어갔을 때 지금 현재 리플사에서 찍어내는 RLUSD의 티커가 등록되어 있다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들끼리 카운트다운 하고 있겠죠. 빠르면 올해 안에 나올 수도 있고요. 늦으면 내년 1분기 안에는 나오겠죠. 내년 1월 21일 기점으로 SEC의 의장 자리가 완전히 세대 교체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 시기와 맞물릴 수도 있겠고, 또 이 시기와 맞물려서 리플에 대한 소송, 항소가 완전히 끝날 수도 있으며 리플의 가격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언급드린 것처럼 조정이 조금 온다 한들 너무 쫄 필요가 없고요. RLUSD가 올해 안에 안 나온다 한들 개인적으로 내년 1분기 안쪽으로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 시장 너무나 좀 무섭기도 할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쵸? 아마 공부가 수반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두려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 같은데요. 추가 상승이 나올지 조정이 나올지 100% 알 수는 없겠지만 아까도 언급드린 것처럼 지금까지의 좋은 상승 흐름, 비트코인 10만 달러가 돌파한 것, 기관의 자금으로 끌어올렸다라는 것, 리플도 마찬가지죠. 그 기관이 돈을 넣고 그들이 붕괴시키나요? 저는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간의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한들 개미털기로 보고 있고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추가 상승적인 모멘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코인베이스의 XRP 프리미엄과 업비트의 XRP 프리미엄만 보더라도 이 짙은 파란색이 더 위에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시죠?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의 XRP의 상승 개인이 주도했을까요? 아니요. 기관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 고래들이 끌어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미디어를 동반할 필요가 있다. 아직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국내 투자자 김치 프리미엄 지수를 봤을 때 마이너스죠. 역 프리미엄이 끼어있다라는 것, 아직까지 그 대중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눈을 뜨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전설적인 트레이더죠. 이 피터 브렌트가 리플, 암호화폐 중에 가장 강력한 차트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4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리또속을 자아내는 법적 공방이 있었고요. 약 7년 정도의 에너지 응축 과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리플이 많이 올라서 호재들이 선반영된 거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리또속, 하지만 그 와중에 펀더멘탈이 확장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슬슬 그들이 끌어올리기 전 키맞추기 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아직 리플의 폭발적인 상승은 나오기 전이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아마존 주주들 또한 이제 이사회에서 비트코인 투자 고려를 촉구하고 있네요. 이제 오늘 내일 중으로 이 마이크로소프트, 전 세계 대형 빅테크 기업에서도 비트코인을 회사 돈으로 구매할지 말지 주주총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이 승인이 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의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혹시라도 이번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비트코인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한들 시간 끌기를 한다고 해서 걱정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미국의 재무부에서는 비트코인을 온라인 금, 디지털 금으로서 자산의 해치 수단, 가치 저장 수단으로의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제적으로 국가 단위뿐만 아니라 기업 단위로도 많이 비트코인을 채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절대 통화에 대한 패권을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브릭스가 확장하는 것 역시 뒷배를 봤을 때 골드만삭스가 만든 브릭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브릭스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다국 체제로 변화가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암호화폐가 급부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이번 달 19일경에 또 일본의 금리 인상이냐 인하이냐 발표가 임박해 있거든요. 혹시라도 일본의 금리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올라가게 된다면 8월 5일 기억하시죠? 엔케이 트레이드 청산의 공포로서 그 일본은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플러스로 전환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 상황에 어쩌면 또 한번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서 엔케이 트레이드 청산으로 큰 조정이 올 수도 있겠구나. 이 가능성 또한 열어둘 필요가 있겠죠. 지금 현재 일본의 금리 0.25% 정도 되는데 동결을 시킬지 아니면 조금 더 올리게 될지, 올리게 된다면 아까 언급드린 엔케이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역시 그 시기가 마침 또 겹치거든요. 미국 시간 기준으로 12월 18일 날 금리를 한 번 더 인하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4.25에서 4.5% 정도 다시 한번 점진적으로 좀 금리를 인하하면서 글로벌 유동성 장세를 그들은 준비하고 있고 아직까지 미디어로는 완전한 호재를 뿌려대지 않지만 뒤에서는 매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일본의 금리 인상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망이 엇갈리곤 있겠지만 혹시라도 조정이 온다면 매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전환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리플에 대한 펀더멘탈 다시 한번 잡고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엔트 인터내셔널과 OCBC가 손을 잡으면서 토큰화된 국경 간 지불에 대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네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국경 간 지불이라고 하는 워딩이 나오게 되면 리플과 연관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천천히 좀 들어가 볼까요? 이 엔트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엔투그룹의 자회사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엔투그룹의 또 위에는 누가 있죠? 알리바바 그룹의 계열사가 있죠. 이 엔투그룹은 중국을 필두로 한 유명한 핀테크 회사, 이 유니콘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엔트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엔투그룹 산하에 있는 싱가포르를 필두로 한 하나의 핀테크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과거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상무이사 이 피오나 머레이가 리플의 솔루션이죠. 이 ODL이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지금 현재 결제 플로우 50% 이상이 처리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싱가포르의 자금이체 기업들 투C, 투피뿐만 아니라 이따가 나올 니움이라든지 튠즈를 통해서 모두 다 리플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투C, 투피, 리플과 파트너십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이미 엔투그룹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부분 일환으로 이미 중국의 이 엔투그룹이 싱가포르를 필두로 한 투C, 투피를 인수했다라는 거 그들이 집어삼키면서 리플렛을 탑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투C, 투피는 리플렛의 회원사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요. 엔투그룹 위에는 알리바바가 있고 알리페이와 연결되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는 이 3중 구조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요. 리플의 회원사 투C2P가 있고요. 엔투그룹이 지분을 인수하면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다. 이는 알리페이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기에 투C2P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더라도 니온뿐만 아니라 리플과도 협력을 하면서 ODL 플랫폼을 확장하고 있고 태국 시장 또한 이지2샌드를 통해 국경 간 결제에서 리플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올 수가 있겠죠. 태국 시아은행을 통해서 리플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구나. 여기 나오는 튠즈 역시 싱가포르를 필두로 한 국경 간 결제 회사 이 리플과 손을 잡으면서 26개국 17개 통화로 즉시 송금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것, 리플렛을 쓴다라는 것, XRP가 실시간으로 소각된다라는 것 말씀을 드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미 리플렛 솔루션을 활용해서 태국의 시아은행, 이 태국에서도 월 4억 달러 규모의 P2P 송금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 아까 언급드렸던 니움 역시 이미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엔트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엔트그룹과 알리페이 그리고 투C2P라든지 니움이라든지 튠즈를 통해서 싱가포르 시장을 점령하고 있구나. 태국 시장과도 연결되어 있구나 확인을 했고요. 이번에는 OCBC를 통해서 또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이 OCBC 같은 경우는 역시나 싱가포르를 필두로 한 다국적 은행 서비스, 금융 서비스 회사거든요.
1932년 이 차이니즈 커머셜 뱅크와 호홍뱅크가 완전히 합병이 되면서 탄생하게 된 하나의 은행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뿌리가 한 번 더 싱가포르라는 것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OCBC뱅크가 누구와 손잡았죠? 필리핀의 최대 은행 유니온뱅크와 손을 잡으면서 송금 토큰화를 하고 있네요. 리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일 것입니다. 유니온뱅크로부터 좀 퍼즐 좀 맞춰갈까요? 과거부터 유니온뱅크는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잘루프 재단이 떠오르셔야 되고요. 이 유니온뱅크는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필리핀 최대 은행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뒷배를 봤을 때 블랙록을 필두로 한 빅5 자산 운용사의 자금이 들어와 있고요. 마스터카드가 또 이와 연결이 되면서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투자를 단행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파트너인 이 유니온뱅크는 이미 현재 바스프라고 하는 가상자산 라이선스를 취득하면서 블록체인을 필두로 한 국경 간 결제 솔루션을 XRP를 통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예 대놓고 답이 나오고 있네요. 필리핀 유니온뱅크가 XRP 기반의 온 디맨드 리퀴디티, 지금 현재는 리플 페이먼트로 리브랜딩이 됐죠. XRP를 활용해서 돈을 이동하고 있구나. 그리고 리플사가 완전히 인수한 메타코를 통해서 커스터디 서비스도 하고 있구나. 어쩐지 좀 많이 본 은행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쵸? 메타코와 함께하는 금권에 여기 유니온뱅크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 필리핀의 최대 은행이었고요. 미국의 대형은행이었던 미쯔비시 아메리칸 홀딩스 전액 출자 회사와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자금과 미국의 자금이 들어간 필리핀 최대 규모의 범용은행, 이미 리플의 회원사로서 ODL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나가서 이 마셜 제도라고 하는 이 오세아니아의 어딘가에 있는 이 섬나라에서 왜 계속적으로 XRP를 사들이면서 돈의 이동을 하고 있을까요? 이미 국경 간 결제에서는 리플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트 인터내셔널이 국경 간 결제 상호 운용성을 위해서 스위프트의 이니셔티브에 참여했다라고요? 우리는 이 기사를 떠올릴 필요가 있겠죠. 왜 그 금융의 우두머리 세력에 있는 국제결제은행이 리플과 함께 국경 간 결제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파트너십 합류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이제 엔트 인터내셔널까지 들어오면서 그들끼리 연결이 되어지고 있구나. 스위프트 2.0은 베리 실버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리플 네트워크가 될 것입니다. 왜 과거부터 리플의 파트너 이 UAE의 송금 회사죠? 이 피나블러가 알리페이와 송금 계약을 체결했는지, 이미 알리페이라든지 위챗페이 안에는 리플 네트워크가 채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스위스의 인베디드 금융업체죠. 테메노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1등 회계 법인이죠. 이 딜로이트의 공식 문서만 뒤져보더라도 국경 간 결제에서는 리플 네트워크가 활용된다라는 것 이미 점 찍어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리플에 대해 공부하면서 왜 리플과 스위프트가 공존하고 있고 ISO 2002 메시징 표준에 리플 네트워크가 탑재되어 있으며 리플 네트워크 안에는 네이티브 코인으로 XRP가 유틸리티로 적용된다는 이 사실 반드시 확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도 시청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